사실 나 결혼했어. 아이도 둘 있어.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는 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가져온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임신 8주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가 인연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사람 얼굴에 물을 끼얹고 카페를 뛰쳐나왔습니다. 그게 인연을 만난 사람과의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그 사람 번호는 차단됐어요. 회사 거래처 미팅엔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쪽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지방지사로 발령났다고만 하더라고요. 하루 만이었습니다. 인연을 만난 사람이 하루 만에 사라진 거였어요. 저는 한정희입니다. 올해 54살이고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그림책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은 모두 4명이고요. 그리고 22살 된 딸 다은이가 있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제가 32살이던 그날부터 시작되는 22년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꺼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어요. 말하고 나면 제가 너무 어리석어 보일까 봐서요. 근데 혼자 담아두기엔 너무 오래됐습니다. 가슴 안에서 골물만큼 골맞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겠어요? 부엌에서, 버스 안에서, 잠 안 오는 새벽에, 어디서든 좋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끼리 댓글로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사람을 처음 만난 날부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30살 의료기기 회사 영업팀에 들어간 지 2년 차 되던 봄이었어요. 서울의 큰 종합병원 구매팀에 영업 미팅을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차은혁 부장. 그 병원 구매팀장이었고 그때 40살이라고 했어요. 첫 미팅에선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 명함 주고받고 자료 두고 나왔어요. 두 번째 미팅 때 그 사람이 점심 같이 하자고 먼저 제안했죠. 거래처 사람이랑 식사 한번 하는 거 영업하다 보면 흔한 일이라 따라갔습니다. 세 번째 미팅이 끝나고 그 사람이 사적인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거래처 부장님 부탁이라 그냥 알려드렸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한테 카톡이 왔어요. 정희 씨, 오늘 셔츠색이 정말 잘 어울리던데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을 봤습니다. 30년 살면서 그런 말 들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일주일 뒤에 그 사람이 저녁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죠. 만난 지 한 달쯤 됐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희 씨, 나는 평일엔 서울에서 혼자 살아요. 주말마다 부산 본가에 내려가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요양원 계신 데서 옆에 있어 드려야 해서요. 저는 그 말이 효자처럼 들렸어요. 어머니 챙기는 남자라니 오히려 듬직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 손가락에는 반지 자국이 없었습니다. 한번 손등을 본 적이 있어서 확인했죠. 카톡 프로필 사진은 등산 풍경이었어요. 본인 얼굴이 들어간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SNS는 아예 안 한다고 했어요. 그게 그때는 깔끔해 보였습니다. 요즘 같지 않아서요. 본가 주소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산 어디라는 동까지는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알고 있던 건 그 사람 회사 직함과 핸드폰 번호가 전부였습니다. 이름이 본명이 맞는지조차 그때는 의심도 안 했어요. 2년 동안 평일 저녁마다 만났습니다. 주말은 그 사람이 부산 간다고 해서 못 봤어요. 명절도 항상 본가. 어머니가 누워 계신데 옆에 있어야 한다는 말 한 번도 의심 안 했습니다. 그 사람 회사에 제가 미팅으로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내에서는 절대 티내지 말자고 했죠. 회사 사람들 입이 험하다고요. 저도 영업이라 그런 거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팅 끝나고 로비에서 만나서 바로 회사 밖으로 나갔어요.
사진도 한 장 같이 안 찍었고요. 사진은 자기가 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둘이 찍힌 사진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전부 알리바이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사람이 깔끔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던 시점에 임신을 알게 됐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카페에 앉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두근거렸어요. 그 사람한테 알리면 얼마나 좋아할까? 결혼 날짜를 잡자고 할까?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제가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날 약속 장소는 종로의 작은 카페였어요. 제가 먼저 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맞은편에 앉았어요. 평소처럼 따뜻한 커피 2잔을 시켰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어요. 이거 봐. 우리 아기야. 8주 됐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러고는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좋은 침묵인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먼저 할 얘기가 있어. 미안하다. 사실 나 결혼했어. 아이도 둘 있어.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야. 주말마다 부산 본가 간다고 했잖아. 본가가 아니라 서울이야. 거기 가족이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손끝에서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데 그 사람이 거기다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정희야, 그래서 말인데 그 아이 지우면 안 되겠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2년을 만난 사람이 자기 아이를 그 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지우라는 말. 그 말을 그렇게 쉽게 입에 올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제가 알던 사람이 거기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은 가서 잘 사세요. 이 아이는 당신이 볼 일 없을 거예요. 평생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얼굴에 물을 끼얹었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전부 저를 쳐다봤어요. 근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음파 사진을 가방에 챙겨 넣고 카페 문을 향해 걸었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탁 풀렸습니다. 카페 옆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벽에 손을 짚고 저는 오열했습니다. 소리내서 엉엉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믿었던 그 사람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게 그제야 쏟아졌어요. 그날 집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원룸 침대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카톡을 보내려는데 메시지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차단당해 있었어요. 제가 카페를 나오자마자 그 사람이 저를 차단한 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침대 위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다는 게 그제야 온몸으로 실감났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했어요. 회사를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미팅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 병원 구매팀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모르는 과장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차 부장님은요? 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방지사로 발령 나셨어요. 어제 자러요. 라고 그분이 짧게 대답했죠. 저는 자료를 꺼내 미팅을 진행하는 동안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하루 만에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미팅이 끝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칸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나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아니면 그 사람을 의심도 안 했던 나 자신한테 환멸이 났습니다. 그 사람한테보다 제 자신한테 환멸이 더 크게 났어요. 2년을 만났는데 그 사람 본가 주소도 모르고 부모님 성함도 모르고요. 사진 한 장 같이 안 찍은 게 이상하다고 단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주말마다 부산 간다는 그 말을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32살 다 큰 어른이 어떻게 그렇게 멍청했나 싶었어요. 그 환멸이 한동안 저를 밤마다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임신이었어요. 8주 차였고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카페에서 이미 결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이는 제가 키운다. 그 사람이 지우라고 했던 그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굳혀줬습니다. 저는 일주일을 잠 못 자고 고민했어요. 친한 친구한테도 말을 못했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유부남 아이라니요. 누구한테 말해도 다 욕할 게 뻔했어요. 그 사람보다 저를 더 욕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린 게 임신 10주차 되던 토요일이었어요. 엄마, 저 사귀던 사람이랑 헤어졌어요. 근데 제가 임신을 했어요. 유부남이었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평생 비밀로 가져가기로 그날 결심했어요. 그 말을 부모님이 들으면 더 무너지실 게 뻔했거든요.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아빠는 옆에서 한숨만 쉬셨고요. 정희야, 지금이라도 정리해. 그 말이 엄마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부모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32살 직장 다니는 딸이 미혼모로 살겠다는 걸 어느 부모가 반기겠습니까? 그날 저녁 저는 짐을 쌌습니다. 그날로 부모님 집을 나왔어요. 서울 외곽에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을 구했습니다. 8평짜리 방 하나에 부엌이 붙어 있고 화장실이 딸린 그런 방이었어요. 회사에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 병원이 거래처라 계속 마주칠 일이 있었거든요. 영업직이라 안정기 들어가면 외근도 어려운 게 사실이었고요. 4년 다닌 회사를 그렇게 그만뒀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짐 정리하면서 또 울었어요. 원룸에서 혼자 임신 기간을 보내는 게 어떤 느낌이었을지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새벽에 입덧이 심해서 화장실에 엎드려 있을 때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갈 때마다 다른 산모들 옆에는 남편이나 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저 혼자 진료실 의자에 앉아서 초음파 화면을 보고 있을 때 마음이 어땠을지요. 배가 부르면서 동네 마트 가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무거운 거 들어줄 사람도 없었고요. 한 번은 마트에서 쌀 한 포대 사가지고 오는데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다행히 굴러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한참 울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어머니는 전화로만 안부를 물으셨어요. 직접 보러는 못 오시더라고요. 미혼모 딸을 인정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거였어요. 저도 이해했습니다. 출산 예정일 한 달 전부터 저는 짐을 미리 챙겨뒀어요. 출산 가방에 아기 옷, 수건, 산모 옷, 그런 걸 미리 다 싸뒀습니다. 혼자 가야 하니까요. 진통 시작되면 택시 부르고 혼자 병원 가야 했어요. 새벽 3시에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저는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시계만 봤어요. 5분 간격, 4분 간격, 3분 간격. 진통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택시를 불렀어요. 기사님이 새벽이라 그런지 졸린 목소리로 짐을 받아주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산부인가요? 보호자는요? 없어요. 혼자 가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한번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분만실로 옮겨졌어요. 보호자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진통을 체크하면서 보호자분 오시라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이 잠깐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고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혼자 오셨네요. 힘드시면 제 손 잡으세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다은이가 태어난 건 그날 오전 8시 20분이었습니다. 3.2kg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아기를 제 가슴에 올려주셨을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퍼서 운 게 아니었어요. 너무 작고 따뜻해서 운 거였습니다. 이 작은 사람이 내 딸이구나. 이 아이는 내가 키워야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산후조리원도 못 갔습니다. 돈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친정에 잠깐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그때 처음으로 다은이를 안으셨습니다. 한참을 안고 계시더니 우셨어요. 정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더 일찍 와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 말에 그냥 어머니 어깨에 기댔습니다. 모녀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한 달 산후조리하고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모은 돈이 6개월치 생활비밖에 안 됐어요. 다은이 100일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네 사진관에서 딱 한 장 찍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차단이 풀려 있더라고요. 1년 좀 넘은 그 시간 동안 차단을 풀어놨던 거예요. 보내고 나서 1초 만에 다시 차단됐습니다. 답장도 없었어요. 저는 그날 핸드폰을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게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해 보려는 시도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100일 사진 한 장이 제 마지막 미련이었습니다. 다은이가 100일 지나고 200일이 됐을 때쯤이었어요. 산후 우울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다은이 우는 소리에 일어나서 분유 타고 기저귀 갈고 또 재우고 그 사이사이 제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어느 새벽에 다은이가 잘 안 자길래 안아서 베란다 창문 앞에 섰습니다. 달이 환했어요. 그 달을 보면서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제 어깨에 기대서 잠들었는데 저는 그 작은 등을 토닥이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한 달 한 달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저 혼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새벽 4시에 자꾸 들었습니다. 근데 다은이 숨소리를 들으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 숨소리가 멈추면 안 되니까 내가 멈추면 안 되겠다. 그 생각 하나로 저는 그 새벽을 넘겼습니다. 다은이가 새 돌이 됐을 때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게 제 습관이었는데 그날따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쪽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차은혁 와이프인데요. 정혜 씨 맞으시죠?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쪽도 잠깐 기다려주시더라고요. 놀라셨죠? 미안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전화드려서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로 전화 주셨는지요? 저쪽 분이 한 박자 쉬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핸드폰에서 100일 사진을 봤어요. 우연히 보게 됐어요. 처음엔 충격이었는데 정리하다 보니 정희 씨가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처음엔 아무 감정이 안 났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무감각해진 거였습니다. 저쪽 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이는 잘 크고 있나요? 네. 잘 자고 잘 먹어요. 라고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양육비라도 좀 보내고 싶어요.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매달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 말에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가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받아야 하나 받으면 안 되나, 다은이를 위해서라도 받아야 하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받으면 안 되겠다. 그 돈은 그 집 아이들 돈입니다. 그 집 부인이 모았을 돈이고요. 이 아이 키우려고 그 집 가정을 2번 흔드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필요 없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그쪽 가정도 돌보세요. 저쪽 분이 잠깐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고는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 씨, 죄송하단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다은이를 안고 울지 않고 잠들었어요. 그 통화 이후로 저는 제 발로 다시 서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버텼는데 그게 다 떨어져 갔습니다. 다은이는 어린이집에 보냈고요. 저는 일을 다시 찾아야 했어요. 영업일은 못했습니다. 그 업계가 좁아서 이전 회사 거래처랑 다 마주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영업하면서 익혔던 영어가 떠올랐습니다. 외국계 의료기기 자료 번역을 하도 많이 했어서 그쪽 용어를 잘 알았어요. 프리랜서 번역가로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의료기기 설명서 번역부터 시작했어요. 단가 후려치는 업체도 많았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박봉으로 일했어요. 새벽 2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번역하다가 다은이 우는 소리에 일어나고요. 다은이 재우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고 그게 매일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다은이가 5살 됐을 때 제 무릎에 앉아서 말했어요. 엄마는 왜 맨날 컴퓨터 앞에 있어? 다은이가 보고 싶은데.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다은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번역 일을 좀 더 큰 시장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출판 번역으로요. 영어 그림책 번역부터 시작했어요. 단가는 적었지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림책을 번역하면서 한 가지 마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엔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이 너무 적다는 거였습니다. 다은이도 어린이집에서 가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우리는 왜 아빠 없어? 5살, 6살 그 또래 그림책에는 다 엄마 아빠가 같이 나오거든요. 다은이가 그림책을 펼치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책장을 덮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이 아이 같은 아이들을 위한 책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려면 출판사를 차려야 했어요. 직장인 시절 모은 돈에 번역으로 벌어 모은 돈. 다 합치니 3천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그 돈으로 1인 출판사를 차렸어요. 다은이가 7살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대구로 이사한 것도 그때였어요. 서울 월세가 너무 비쌌고요. 대구 수성구에 작은 사무실 겸 집을 구했습니다. 보증금이 훨씬 쌌어요. 1인 출판사를 차려서 처음 만든 책이 아빠 없이도 괜찮아라는 그림책이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아이가 주인공인데 엄마랑 둘이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직접 글을 쓰고 일러스트레이터 분께 그림을 부탁했습니다. 초판 500부를 찍었어요. 처음에는 잘 안 팔렸습니다. 근데 한 학부모님이 SNS에 그 책을 올려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고요. 그 게시물이 입소문이 났습니다. 2달 만에 2쇄 4쇄까지 들어갔어요. 그 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2번째 책, 3번째 책을 만들었습니다. 시리즈로 만들었어요. 다양한 가정 형태의 아이들이 주인공인 그림책 시리즈요. 조부모랑 사는 아이, 입양 가정 아이, 다문화 가정 아이. 5년 만에 직원 4명을 둔 작은 회사로 자라났습니다. 사무실도 처음 시작했던 곳보다 좀 더 큰 곳으로 옮겼고요. 그동안 다은이는 초등학생이 됐다가 중학생이 됐다가 어느덧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다은이가 10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다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저는 그 질문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답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다은이 눈을 똑바로 봤어요. 다은아,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근데 너한테 아빠가 되어줄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 너 잘못이 아니야. 엄마 잘못도 아니야. 그 사람 잘못이지만 엄마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 너 키우는 게 더 중요했거든. 다은이가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더 떴어요.
한참 후에 다은이가 말했습니다. 응, 알겠어. 엄마만 있으면 돼.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식탁에서 우는 모습 안 보이려고 고개를 숙였어요. 다은이는 그 후로도 가끔 그 얘기를 꺼냈지만 더 깊게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은이는 자기 안에서 그 답을 정리해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다은이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갔고요. 저는 출판사에 매여 있어서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둘씩 보였습니다. 어느덧 40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어요. 다은이가 미술을 좋아해서 대학교를 미술학과로 갔습니다. 저는 다은이가 그림책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면 좋겠다고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다은이도 엄마 출판사를 도와주고 싶다고 종종 말했습니다. 근데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다은이가 하고 싶은 거 했으면 했거든요. 그렇게 22년이 흘렀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요. 그 사이에 저는 가끔 그 사람을 잊고 살았어요. 진짜 잊고 살았습니다. 바쁘게 사니까 그 사람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은이만 보이고 일만 보였습니다. 근데 다은이가 22살 되던 해봄이었어요.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2번, 3번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쪽에서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정희 씨, 저예요. 22년 전에 한번 전화드렸던 그 사람 아내.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분도 한 박자 쉬셨어요. 정희 씨,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대요. 2달 만에 갔어요. 그분 목소리가 차분하셨습니다. 22년 전 그날 그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했어요. 오시지 마세요.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에 든 핸드폰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게 슬프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은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어요. 저녁을 같이 먹는데 제가 평소보다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은이가 먼저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좀 이상해.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했어요. 오늘이 그날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은아, 엄마가 너한테 22년 동안 한 번도 안 보여준 게 있어. 오늘 그걸 보여주려고. 다은이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 가장 깊은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그 상자 안에 그 사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2년 전 카페에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고백하기 직전에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그날 카페에 들어가기 전에 셀카로 같이 찍었던 거였습니다. 둘이 웃으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다 지웠는데 그것 하나만 못 지웠습니다. 다은이 아빠 얼굴이 거기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진을 들고 다시 식탁으로 갔어요. 다은이 앞에 사진을 놨습니다. 다은이가 한참을 사진을 봤어요. 손가락으로 사진 속 그 사람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다은이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 사람이 아빠야? 응. 다은이 아빠야. 그 사람. 다은이가 한참을 또 사진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이 사람 미워해?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엄마는 이 사람 미워 안 해. 너 있게 해준 사람이니까. 다은이가 사진을 또 한 번 봤습니다. 그러더니 사진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잘 살았어. 엄마 덕분에 나도 잘 컸어. 이 사람 목까지 엄마가 다 채워줬어. 진짜야, 엄마.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은이도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22년이라는 시간이 그 식탁에서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22년 전 그 사람한테서 받은 마지막 카톡 메시지가 아직 핸드폰에 있었어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22년 동안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처음엔 차마 못 지웠어요.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흔적이었거든요. 그 다음엔 잊고 살았습니다. 잊고 있다가도 핸드폰 정리할 때 한 번씩 보였어요. 그 글자 위에 손을 한참 댔다가 그냥 두곤 했죠. 22년 만에 처음으로 그 메시지를 길게 눌렀습니다. 대화 삭제를 눌렀어요.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눌렀어요. 22년이 그렇게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비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침대 머리맡에 내려놓고 잠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깊었어요. 22년 만에 단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은이가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계란 프라이랑 토스트랑 우유였습니다. 다은이가 처음으로 저한테 차려준 아침이었어요. 다은아, 무슨 일이야? 엄마, 그냥. 오늘은 엄마가 좀 쉬는 날이었으면 해서.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다은이가 옆에 앉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대구 수성구 골목에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면서 천천히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22년 만에 진짜 아침을 먹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정말 오래 망설이다가 꺼냈습니다. 22년 동안 누구한테도 못한 얘기였어요. 부모님께도 평생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무너졌던 32살의 저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아립니다. 근데 그날의 제가 없었으면 지금의 다은이도 없고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무너졌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혼자 아이를 키우시는 분, 누군가에게 속아서 가슴이 무너지신 분, 저처럼 자기 자신한테 환멸이 나서 밤마다 잠 못 드시는 분,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았던 게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었던 거,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잘못은 거짓말한 그 사람한테 있어요. 거기에 시간을 쓰지 마세요.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 주세요. 옆에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더 안아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지나가요. 22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지금 가장 아픈 그 자리에서 한 발만 더 나아가시면 됩니다. 한 발이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저 한정희는 오늘도 대구 수성구 작은 사무실에서 그림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은이는 어제 학교에서 일러스트 공모전에 출품한다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녁에 같이 도서관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별일 없는 하루입니다. 그 별일 없는 하루가 22년 만에 제 손에 들어왔어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하루 되세요.